이 목걸이 어디서 났니? 그 순간 재벌 여회장 정지윤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고아원 배식대 앞에서 마주한 10살 소년의 목에 11년 전 사라진 아들의 은목걸이가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 아이는 죽은 아들의 얼굴을 그대로 빼닮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를 지우고 돈을 들고 도망갔다고. 그렇다면 이 아이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누가 왜 이 아이의 존재를 11년 동안 무슨 이유로 숨겨온 걸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에 행복이 가득하길 바랄게요.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어깨 위로 내려앉던 4월의 어느 오후였습니다. 지우는 검은색 세단 뒷좌석에 깊숙이 몸을 묻고 있었습니다. 차창 너머로 흩날리는 연분홍 꽃잎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오른손에 쥔 낡은 사진 한 장만이 시야의 전부였습니다. 사진 속에는 20살 남짓한 청년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지훈의 외아들 진우였죠. 11년 전 오늘이 진우의 기일이었습니다. 회장님, 고아원에 거의 다 왔습니다. 운전석의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우는 대답 대신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매년 이맘때면 지우는 어딘가에 봉사를 나갔습니다. 왜 그러는지 자신도 설명할 수 없었어요. 그저 가만히 앉아 있으면 가슴속 무언가가 터져버릴 것 같았고 남의 아이라도 따뜻한 밥 한 끼 먹이면 아들에게 못해준 것들이 조금은 덜어질 것 같았습니다. 도심에서 한참을 벗어나자 풍경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높은 빌딩들이 사라지고 낡은 주택가가 나타났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담벼락, 녹슨 대문, 금이 간 시멘트 길. 고아원은 그 끝자락 언덕 위에 있었어요. 3층짜리 건물은 곳곳이 허물어져 있었지만 마당에 벚나무 한 그루만은 눈부실 만큼 화사하게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차에서 내리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꽃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 향기가 11년 전 진우의 장례식장에 놓여있던 국화향기와 겹쳐지는 바람에 지우는 잠깐 발걸음을 멈춰야 했어요. 가슴 한가운데가 쿡 찔리는 것 같았습니다. 지우는 직접 앞치마를 두르고 배식대 앞에 섰습니다. 하얀 밥과 된장국, 계란말이, 소박한 식단이었지만 아이들은 줄을 서며 눈을 반짝였어요. 한 명 한 명에게 밥을 퍼주면서 지훈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이들의 손은 작고 따뜻했어요. 이 순간만큼은 아들을 잃은 어미가 아니라 그냥 밥을 퍼주는 할머니일 수 있었습니다. 줄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마지막 아이 하나가 식판을 들고 다가왔어요. 1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달리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고개를 숙인 채 식판만 내밀었고 입술은 꾹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기대하는 법을 잊어버린 아이처럼 보였어요. 지우는 국자를 들어 된장국을 퍼주려다 멈췄습니다. 아이의 목에서 무언가가 반짝였어요. 은빛 목걸이 하나가 낡은 티셔츠 사이로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작은 펜던트에는 어떤 문양이 새겨져 있었어요. 지훈의 눈동자가 그 문양 위에 고정되었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국자를 쥔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어요. 된장국이 식판 가장자리로 흘러넘쳤지만 지우는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귓속에서 심장 소리가 북처럼 울렸어요. 11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진우가 집을 나서던 그날이었어요. 29살의 아들은 현관에서 구두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돌아섰습니다. 지훈이 내민 손을 뿌리치고 목에 걸린 은목걸이만 꽉 움켜쥔 채 문을 나섰죠.
그 목걸이는 진우가 태어났을 때 지훈이 직접 가문의 문양을 새겨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어미와 아들을 잇는 유일한 끈이었어요. 지금 이 아이의 목에 걸린 것이 바로 그 목걸이였습니다. 같은 문양, 같은 크기. 11년의 세월에 검게 변색되었지만 지훈이 직접 새긴 그 무늬만큼은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할머니, 괜찮아요?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걱정이 아니라 경계에 가까운 눈빛이었어요. 지훈은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가는데 온 힘이 들었어요. 국이 넘쳤네. 미안하구나. 좀 덜어줄게. 지훈은 식판에서 된장국을 조금 덜어내면서 최대한 자연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목걸이가 참 예쁘다. 누가 줬니? 아이는 본능적으로 한 손을 올려 목걸이를 감쌌습니다. 마치 누가 빼앗을까봐 지키려는 것처럼요. 그 작은 손동작 하나에 지훈의 가슴이 뜨끔했어요. 엄마가 줬어요. 아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아빠 거였대요. 엄마가 그랬어요. 아빠가 제일 소중하게 갖고 있던 거라고. 지훈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겨우 참았어요. 하지만 표정은 끝까지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래, 소중한 거구나. 잘 간직해야겠네. 아이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더니 식판을 들고 자리를 잡으러 갔습니다. 아이의 뒷모습을 지우는 돌처럼 굳은 채 바라봤어요. 작은 어깨, 마른 목덜미, 그 위로 흔들리는 은빛 목걸이, 그리고 아까 잠깐 올려다보았던 아이의 얼굴. 짙은 일자, 눈썹, 똑바로 뻗은 콧날, 입꼬리가 살짝 내려간 얇은 입술. 진우가 어렸을 때 짓던 표정 그대로였어요. 배식이 끝나고 아이들이 식당을 빠져나간 뒤에도 지우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앞치마를 벗는 것조차 잊은 채 배식대에 두 손을 짚고 서 있었어요. 지우는 원장실로 향했습니다. 걸음이 빨라졌어요. 뒤따라오는 김비서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원장실 문을 두드리자 50대 초반의 여성이 문을 열었습니다. 지우는 자리에 앉아 최대한 자연스럽게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입술에 힘을 주며 물었어요. 아까 마지막에 줄 섰던 남자아이요. 목에 은목걸이를 건 후원을 생각하고 있어서 좀 알고 싶은데요. 원장의 표정이 살짝 어두워졌습니다. 아, 동훈이요. 올해 들어온 지 석 달 정도 됐어요.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데려오셨는데 그날 어머니가 얼마나 우셨는지 지훈의 심장이 귀 뒤에서까지 뛰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는요?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동훈이가 태어나기도 전에요. 지훈의 시야가 흔들렸습니다. 찻잔을 집어들었지만 손이 떨려서 내려놓아야 했어요. 두 손을 무릎 위에 포개며 떨림을 감췄습니다. 그 아이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나요? 원장은 서류철을 뒤적였습니다. 어머니 성함은 이연희 씨입니다. 말기암으로 치료 중이시라고요. 이연희. 지훈의 입에서 그 이름이 소리 없이 흘러나왔습니다. 11년 전 아들이 사랑했던 바로 그 여자의 이름이었어요. 김 비서가 아이를 지우고 돈을 챙겨 도망갔다고 했던 바로 그 여자. 그런데 아이를 지운 게 아니라 낳아서 키우고 있었고 도망간 게 아니라 병들어 쓰러져 있었습니다. 지훈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등줄기를 차가운 것이 타고 내려왔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가슴 밑바닥에서 솟구쳐 올랐어요. 지훈은 원장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원장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았어요. 70평생을 살면서 체득한 것이 있다면 무너지는 건 혼자 있을 때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마당으로 나서자
벚나무 아래에 동훈이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삼삼오오 모여 뛰어놀고 있었지만 동훈은 벚나무 그늘에 등을 기대고 무릎을 끌어안은 채 하늘만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목에 걸린 은목걸이가 햇빛에 반짝 빛났습니다. 지우는 복도 기둥에 몸을 기대고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소리 없는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고 눈에서 흘러내린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새어 턱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11년이었습니다. 11년 동안 손주가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았어요. 아들의 피가 흐르는 아이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었는데 지우는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매년 아들의 기일에 남의 아이에게 밥이나 퍼주고 있었던 겁니다. 회장님, 차 준비됐습니다. 김 비서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지우는 재빨리 눈물을 닦고 돌아섰어요. 김 비서는 늘 하던 대로 한 발 뒤에 서서 고개를 살짝 숙이고 있었습니다. 온화한 미소가 입가에 걸려 있었어요. 하지만 지우는 보았습니다. 돌아서는 찰나 김 비서의 시선이 마당 쪽을 스쳤다는 것을. 벚나무 아래 앉아 있는 동훈을 향해 눈이 흘렀다가 순식간에 지훈에게로 돌아왔다는 것을요. 그 짧은 순간 김 비서의 눈 속에 서린 것은 걱정도 호기심도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무엇이었어요. 마치 감시하는 사람의 눈빛 같았습니다. 지우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얼굴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가지. 세단이 고아원을 빠져나가는 동안 지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이드 미러의 벚나무가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11년 전 김 비서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던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아이를 지우고 도망갔다는 그 말 한마디에 더 이상 찾지 않았던 자신이 원망스러웠어요. 그리고 방금 김 비서의 눈빛. 저 사람이 정말 충직한 비서이기만 한 건지 11해 동안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던 질문이 처음으로 머릿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지우는 주머니 속 사진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진우야, 조금만 기다려라. 엄마가 반드시 알아낼 테니. 차 안에는 벚꽃 향기와 침묵만이 가득했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어요. 오늘 이후로는 아무것도 갖지 않을 거라는 것을요. 벚꽃은 여전히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꽃잎 아래에서 11해 동안 묻혀있던 진실이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세단이 도심을 향해 달리는 동안 지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가로수 그림자가 눈꺼풀 위로 어른거렸어요. 머릿속에서는 11년 전의 기억이 필름처럼 풀려나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겨울이었어요. 진우가 거실에 서서 한 장의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수수한 얼굴에 웃음이 가득한 젊은 여자였어요. 진우의 목소리는 떨리면서도 단단했습니다. 어머니, 이 사람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지우는 사진을 받아들지 않았어요. 여자의 이름은 이연희. 대학 근처 작은 식당에서 일하는 부모도 재산도 없는 아이였습니다. 재벌가의 며느리가 될 수 있는 조건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안 된다.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인지 잊었니? 지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아들을 향한 걱정이 단단하게 뭉쳐 있었어요. 가난한 집안과 엮이면 진우가 고생할 거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진우는 사진을 도로 주머니에 넣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저는 이 집을 나가겠습니다. 지우는 웃었습니다. 아들이 설마 그러겠느냐는 뜻이었어요. 29회를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한 번도 어미 말을 거역한 적 없는 착하고 고분고분한 아이였어요. 그런데 진우는 정말 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우의 방은
텅 비어 있었어요. 옷가지 몇 벌과 기타 하나만 가져갔습니다. 서랍 위에는 짧은 메모가 놓여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니. 하지만 이것만은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메모 위에 떨어진 물자국이 마르지 않은 채 번져 있었습니다. 지우는 그날 하루 종일 아들의 빈 방에 앉아 있었어요. 저녁이 되어서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돌아올 거라고 믿었어요. 일주일이면 아무리 길어도 한 달이면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연락도 없었습니다. 전화는 꺼져 있었고 주소도 알 수 없었어요. 지우는 김 비서에게 아들을 찾으라고 지시했지만 김 비서는 매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못 찾았습니다, 회장님.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지우는 가슴이 조여왔지만 자존심이 발목을 잡았어요. 내가 먼저 찾아가면 지는 거라는 어리석은 고집이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새벽 지훈의 전화기가 울렸어요. 김 비서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와 달리 낮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회장님, 진우 도련님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지우는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복도를 뛰어가면서 넘어졌지만 일어나서 또 뛰었어요. 수술실 앞 빨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지우는 그 불빛 아래 주저앉아 두 손을 모았어요. 살려만 주세요. 제발 제 아들만 살려주세요. 지훈의 입술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손끝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수술실 문이 열렸을 때 의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지훈은 소리를 질렀는지 울었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바닥이 무릎에 닿았다는 것만 느꼈어요. 차가운 병원 바닥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지우는 연희를 찾으려 했습니다. 아들이 마지막까지 사랑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김 비서에게 당장 찾으라고 했어요. 사흘 뒤 김 비서가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의 표정은 안타깝다는 듯 눈을 내리깔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차분했어요. 회장님, 이연희 씨는 도련님 사망 직후 아이를 지우고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저희 쪽에서 적정 금액을 제시하자 그 돈을 가지고 야반도주했습니다. 현재 행방은 알 수 없습니다. 지우는 그 말을 듣고 의자 팔걸이를 꽉 움켜쥐었어요.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아들이 목숨까지 바쳐 사랑했던 여자가 돈을 들고 도망갔다니. 지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됐네. 더 이상 찾지 마. 그 한마디로 지우는 천륜을 끊었습니다. 연희라는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고 아들의 연인이 존재했다는 사실 자체를 지워버렸어요. 그것이 아들에 대한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전혀 달랐어요. 연희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합의금을 받은 적도 아이를 지운 적도 없었어요. 진우가 죽던 날 연희의 뱃속에는 7달 된 아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진우의 장례식에도 가지 못했어요. 소식을 듣고 달려갔지만 장례식장 입구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막아섰습니다. 관계자 외 출입 금지라는 말에 연희는 한참을 서 있다가 돌아서야 했어요. 볼록한 배를 감싸 안은 채 비오는 골목길을 걸어가는 연희의 등은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그림이었습니다. 아이를 낳은 뒤에도 연희는 혼자였어요. 동훈이라는 이름은 진우가 미리 지어둔 것이었습니다. 일기장에 몇 번이고 써놓았던 그 이름을 연희는 고스란히 아이에게 붙여주었어요. 공장에서 낮에 일하고 식당에서 밤에 일했습니다. 잠은 새벽 2~3시간이 전부였어요. 하지만 갓난아기를 혼자 돌보며 일까지 하는 건 사람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순자 할머니가 나타났어요.
같은 건물 맞은편 쪽방에 사는 70 넘은 할머니였습니다. 남편도 자식도 없이 혼자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밤 연희가 아기를 안고 계단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걸 발견하고는 말없이 다가와 아기를 받아 안았습니다. 울지 마, 아가. 내가 봐줄게. 어서 일 다녀와.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아기를 안은 팔은 누구보다 다정했어요. 그날부터 할머니는 연희가 야간 근무를 나갈 때마다 동훈을 돌봐주었습니다. 분유를 타서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한밤중에 아기가 울면 등을 토닥이며 노래를 불러주었어요. 대가를 바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순자 할머니에게 동훈은 늦게 얻은 손주 같은 존재였고 연희는 딸 같은 존재였어요. 그렇게 9해가 흘렀습니다. 연희는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동훈이 유치원에 갈 나이가 되자 낮에 일하고 저녁에 아이를 돌보는 생활이 겨우 가능해졌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여전히 곁에서 도와주었어요. 그런데 올해 초 연희의 몸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괜찮겠거니 넘겼던 복통이 점점 심해져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검사 결과를 설명하는 의사의 입에서 말기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연희는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귓속이 하얘졌어요. 연희가 가장 먼저 한 것은 울음을 삼킨 뒤 동훈의 얼굴을 떠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치료비는 감당할 수 없었어요. 일을 할 수 없게 되면 아이는 굶게 됩니다. 순자 할머니가 말했어요. 내가 키울게. 걱정 말고 치료부터 받아. 하지만 연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의 손을 꽉 잡으면서도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요. 할머니마저 쓰러지시면 동훈이는 진짜 혼자가 돼요. 그것이 연희가 아이를 고아원에 맡긴 이유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이를 자기 손으로 떼어놓아야 했던 그날, 연희는 고아원 문 앞에서 동훈의 목에 은목걸이를 걸어주었어요. 진우의 유일한 유품이었습니다. 이건 아빠 거야. 엄마가 나을 때까지만 잠깐이야. 금방 데리러 올게. 연희의 목소리는 웃고 있었지만 턱이 멈추지 않고 떨렸습니다. 동훈은 엄마의 손을 놓지 않으려 했어요. 작은 손가락이 연희의 소매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보육사가 아이를 안아 올렸고 연희는 고아원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등 뒤로 들으며 걸음을 옮겨야 했어요. 돌아서는 순간 연희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골목 담벼락에 이마를 기대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순자 할머니가 뒤에서 연희의 등을 쓸어주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도 울고 있었거든요. 지우는 그 모든 것을 몰랐습니다. 11년 동안 김 비서의 거짓말 한마디에 갇혀 살았어요. 며느리가 돈을 들고 도망갔다는 그 말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세단이 저택 앞에 멈추었을 때 지우는 눈을 떴어요. 창밖에는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김 비서가 차 문을 열어주었지만 지우는 바로 내리지 않았어요. 오늘 그 아이의 눈을 봤습니다. 진우를 닮은 그 눈을요. 그리고 원장에게 들은 이름 이연희. 김 비서가 도망갔다고 했던 그 여자가 말기암으로 죽어가고 있었어요. 지우는 차에서 내리며 김 비서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걸음이었지만 주먹 안에서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고 있었어요. 현관문을 닫고 혼자가 된 뒤에야 지우는 벽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지훈의 눈만이 젖은 채 빛나고 있었어요. 11년이었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11년이요. 하지만 지훈은 알고 있었어요.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것을. 그날 밤 지훈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재 책상 위에 아들의 사진을 꺼내놓고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사진 속 진우의 얼굴 위로 오늘 본 아이의 얼굴이 겹쳐졌습니다.
같은 눈썹, 같은 콧날, 같은 인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닮아 있었어요. 그리고 김비서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마당 쪽 아이를 스치듯 바라보던 그 차가운 시선. 고아원 원장이 말했던 수상한 남자의 이야기까지. 지훈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어요. 지훈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새벽 1시가 넘은 시각이었지만 망설이지 않았어요. 화면에 뜬 이름은 오래전 저장해둔 번호였습니다. 장형사.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집안의 뒷일을 믿고 맡겼던 사람이었어요. 몇 해 전 은퇴한 뒤로는 사설 탐정 일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리고 굵직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회장님, 이 시간에 무슨 일이십니까? 지우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턱에 힘을 주었어요. 사람 하나 찾아야 하네. 그리고 아이 하나의 핏줄을 확인해야 해. 아무도 모르게.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탐정은 더 묻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다음 날 오후 지우는 김 비서에게 피로가 심하니 오늘은 일정을 비우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비서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지만 지우는 손을 저었어요. 쉬면 나아질 거네. 혼자 있고 싶으니 퇴근하게. 김 비서가 떠난 뒤 지우는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도심 외곽의 조용한 찻집에서 탐정을 만났어요. 탐정은 50대 후반의 건장한 남자였습니다. 은퇴 후에도 날카로운 눈빛은 여전했어요. 지우는 차를 한 모금 마신 뒤 말을 꺼냈습니다. 아들 진우의 이야기, 11년 전의 사고, 김 비서의 보고, 그리고 어제 고아원에서 만난 아이.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지훈의 목소리는 낮아졌고 찻잔을 쥔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려갔어요. 탐정은 한마디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메모장을 덮으며 물었어요. 유전자 검사를 하려면 아이의 검체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고아원에 들어가서 아이의 물건을 가져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렇다고 아이에게 직접 말할 수도 없었어요. 아직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았으니까요. 탐정이 먼저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제가 고아원에 간식을 가져가겠습니다. 아이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면서 확보하죠. 이틀 뒤 탐정은 커다란 비닐봉지 2개를 들고 고아원을 찾았습니다. 한 봉지에는 과자가, 다른 봉지에는 주스가 가득 들어 있었어요.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탐정은 넉살 좋은 웃음으로 과자를 나눠주며 아이들 사이에 섞여들었어요. 동우는 무리에서 떨어져 벽에 등을 기대고 서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과자를 집어갈 때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탐정이 과자 하나를 들고 다가갔습니다. 너도 하나 먹어봐. 맛있어. 동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탐정은 억지로 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동훈 옆에 나란히 서서 아이들이 뛰노는 마당을 함께 바라봤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동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저씨는 누구예요? 지나가다 들른 사람이야. 옛날에 여기 근처 살았거든. 동훈은 고개를 살짝 갸웃했어요. 경계심이 조금 풀린 것 같았습니다. 탐정이 웃으며 동훈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머리숱이 참 많다. 건강한 거야. 손가락 사이로 머리카락 한 올이 자연스럽게 빠져나왔습니다. 탐정은 그것을 재빨리 주머니 속 비닐 봉투에 넣었어요. 동우는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고아원을 나선 탐정은 곧장 검사기관으로 향했습니다. 지훈이 미리 제출해둔 자신의 검체와 함께 유전자 대조를 의뢰했어요.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 일주일이 지훈에게는 한 달처럼 느껴졌어요.
밤마다 잠을 설쳤고 낮에는 평소와 다름없이 회사를 다녔습니다. 김비서 앞에서는 어떤 내색도 하지 않았어요. 70평생을 살면서 익힌 얼굴 관리였지만 이번만큼은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탐정은 유전자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다른 조사도 병행했어요. 순자 할머니를 찾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연희가 살던 건물은 그대로 남아 있었고 순자 할머니는 여전히 같은 쪽방에서 살고 있었어요. 탐정이 문을 두드리자 허리가 굽은 할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세요? 실례합니다, 할머니. 동훈이라는 아이에 대해 여쭤볼 게 있어서요. 동훈이라는 이름을 듣자 할머니의 눈이 금세 촉촉해졌어요. 문을 활짝 열어주며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좁은 방 안에서 순자 할머니는 연희와 동훈의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진우가 죽은 뒤 연희가 얼마나 힘들게 버텼는지 갓난아기를 안고 밤마다 울었다는 것, 자신이 야간에 아이를 돌봐주었다는 것, 그리고 올해 초 연희가 암 판정을 받고 무너지듯 주저앉았다는 것. 내가 키우겠다고 했어요. 진짜로요. 이 늙은 몸이라도 동훈이를 데리고 있겠다고 했는데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연희가 안 된다고 했어요. 할머니마저 쓰러지시면 동훈이는 진짜 혼자가 된다고. 그래서 고아원에 보냈어요. 순자 할머니는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동훈이가 고아원에 간 뒤에도 할머니는 몇 번 면회를 갔어요. 처음 2번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3번째 갔을 때 원장이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면회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면회가 막혔어요. 연희 엄마도 못 갔고 나도 못 갔어요. 왜 그런지 아무도 안 알려줬어요. 탐정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누군가가 고아원에 압력을 넣고 있었어요. 원장이 지훈에게 말했던 수상한 남자의 이야기와 맞아떨어졌습니다. 탐정은 그 남자의 정체까지 추적하고 싶었지만 지금은 유전자 검사 결과가 먼저였어요. 배우를 건드리면 상대가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탐정에게서 전화가 왔을 때 지훈은 서재에 앉아 있었어요. 전화기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수화기를 귀에 대는 것조차 무서웠어요. 만약 아니라는 결과가 나오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회장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탐정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조심스러웠어요. 친손자 확률 99.9%입니다.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전화기를 쥔 채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어요. 천장이 흐릿하게 번져 보였습니다. 눈에서 뜨거운 것이 줄줄 흘러내렸어요. 입술을 꽉 깨물었지만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끊어진 신음 같은 울음이었어요. 99.9% 진우의 아이였습니다. 지훈의 핏줄이었어요. 11년 동안 이 세상 어딘가에 살아있었던 손주가 고아원 배식줄 끝에 서 있었던 겁니다. 지훈은 사진 속 진우를 바라봤습니다. 눈물 때문에 아들의 얼굴이 일렁였어요. 진우야, 내 아이가 살아있었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엄마가 몰랐어. 11년을 몰랐어. 지우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를 죽이지 않았어요. 서재 문은 닫혀 있었고 저택 안에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70평생 남 앞에서 눈물 한 번 제대로 보이지 않았던 여자가 그날 밤만큼은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눈물이 마른 뒤에도 지우는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하지만 가슴속에서 슬픔과 함께 다른 것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것이었어요. 김 비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연희는 도망가지 않았고 아이를 지우지도 않았어요. 그렇다면 왜 그런 거짓말을 했을까요?
누구의 짓이었을까요? 지우는 눈물 자국이 마른 얼굴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지훈의 눈만이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어요. 슬픔의 눈물은 끝났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실을 파헤칠 차례였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받은 다음 날 지우는 탐정에게 한 가지를 더 부탁했습니다. 동훈이 어머니를 찾아주게. 이연이라는 사람이야. 말기암으로 어딘가에서 치료 중이라고 했네. 탐정은 연희의 소재를 찾아냈어요. 도심에서 한참 떨어진 외곽의 작은 호스피스 병동이었습니다. 건강보험 기록과 고아원 입소 서류에 남겨진 연락처를 추적한 결과였어요. 탐정이 병원 이름과 주소를 건네자 지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 위에 적힌 글자가 흐릿하게 번져 보였어요. 11년 동안 죽은 줄도 도망간 줄도 알았던 며느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홀로 죽어가고 있었어요. 지우는 그날 오후 혼자 차를 몰았습니다. 김 비서에게는 알리지 않았어요.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찍고 핸들을 잡았지만 손가락 끝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무슨 얼굴로 가야 할까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신호등 앞에서 멈출 때마다 되돌아갈까 하는 생각이 스쳤어요. 하지만 지우는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병원은 낡은 3층 건물이었어요. 간판 글씨가 반쯤 지워져 있었고 주차장에는 차가 몇 대 없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소독약 냄새와 함께 어딘가에서 기침 소리가 들려왔어요. 접수처 직원에게 이연희 씨 병실을 물었습니다. 3층 3025라는 대답을 듣고 엘리베이터 앞에 섰지만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허공에서 멈췄어요. 지우는 계단을 택했습니다. 한 칸 한 칸 올라가면서 마음을 다잡아야 했거든요. 3025 앞에 도착했을 때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커튼 사이로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어요. 병실 안에는 침대 하나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 사람 하나가 누워 있었습니다. 지우는 문 앞에서 발을 뗄 수 없었어요. 침대 위의 여자는 뼈밖에 남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팔에 꽂힌 수액줄이 가느다랗게 흔들렸고 이불 위로 드러난 손은 마른 나뭇가지 같았어요. 한때 아들이 사랑했던 여자의 모습이 이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연희가 고개를 돌렸어요. 문 앞에 서 있는 지훈을 보았습니다. 잠깐 눈이 마주쳤어요. 연희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마치 귀신이라도 본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11년 전 한 번도 직접 만난 적 없는 시어머니였지만 진우에게서 수없이 사진을 보았을 테니 알아본 것이었습니다. 연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어머님, 갈라진 목소리였습니다. 바람이 불면 꺼질 것 같은 가느다란 한마디였어요. 지훈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문지방을 넘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어요. 70평생 누구 앞에서도 무릎 꿇어본 적 없는 여자가 낡은 병실 바닥에 두 손을 짚었습니다. 이마가 차가운 타일에 닿았어요. 미안하다. 지훈의 목소리는 찢어진 것 같았습니다. 내가 미안하다. 11년을 몰랐어. 내가 아이를 키우고 있는 줄도, 이렇게 아픈 줄도. 연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입을 열려 했지만 목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려 베개를 적셨어요. 마른 몸에 어디 그런 눈물이 남아 있었는지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지훈이 무릎으로 기어가듯 침대 곁에 다가갔어요. 연희의 마른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뼈만 남은 손이었어요. 그 손이 11년 동안 아이를 씻기고 밥을 먹이고 공장에서 기계를 돌리고 식당에서 접시를 닦았을 거라고 생각하니 지우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연희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지우는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연희의 눈은 눈물로 젖어 있었지만
그 안에 미움은 없었어요. 진우 씨가 늘 그랬어요. 어머니는 나쁜 분이 아니라고. 다만 자기가 걱정되어서 그런 거라고. 언젠가 꼭 화해할 거라고. 지훈의 입술이 일그러졌습니다. 터져나오는 울음을 삼키느라 얼굴 전체에 힘이 잔뜩 들어갔어요. 연희가 베개 밑으로 떨리는 손을 넣었습니다. 무언가를 더듬더듬 꺼내는데 한참이 걸렸어요. 손가락에 힘이 없었거든요. 마침내 꺼낸 것은 낡은 노트 한 권이었습니다. 표지가 헤어져 속이 보일 정도였고 모서리는 갈색으로 발해 있었어요. 진우 씨의 일기장이에요. 지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받아들었어요. 죽기 직전까지 쓴 거예요. 저한테 맡기면서 그랬어요. 언젠가 어머니께 전해달라고. 지훈은 노트를 가슴에 꽉 끌어안았습니다. 아들의 손때가 묻어있을 그 종이의 감촉이 손끝을 통해 전해졌어요. 11년 만에 아들과 다시 만난 것 같았습니다. 연희가 힘겹게 말을 이었어요. 뒤쪽에 보시면 동훈이한테 쓴 편지가 있어요. 아이 이름을 미리 지어 놓았더라고요. 지우는 마지막 페이지를 펼칠 수 없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요. 가슴에 노트를 안은 채 한참을 울기만 했어요. 연희가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말을 하는 것만으로도 체력이 소진되는 모양이었어요. 가느다란 숨소리만 병실에 남았습니다. 지우는 연희의 손을 놓지 않은 채 옆에 앉아 있었어요. 해가 기울어 병실 안이 주황빛으로 물들었다가 서서히 어두워졌습니다. 연희가 잠든 뒤에야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간호사에게 조용히 물었어요. 이 환자분 상태가 어떻습니까?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다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이 남지 않으셨습니다. 수개월 이내가 될 수도 있어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해 차 문을 열었지만 운전석에 앉지 못했어요. 차 문에 이마를 기대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저녁 바람이 차가웠지만 느끼지 못했어요. 차에 올라탄 뒤에야 지우는 진우의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아들의 글씨가 빼곡했어요. 삐뚤빼뚤하지만 정성스러운 글씨. 읽어내려가는 지훈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전화를 걸었다가 끊었습니다. 목소리를 듣고 싶은데 어머니가 받으시면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몇 장을 넘기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글씨가 흐트러져 있었고 줄이 비뚤어져 있었어요. 흥분하거나 두려워하면서 쓴 것 같았습니다. 매형이 사람을 보냈습니다. 가문에 얼씬거리면 연희한테도 해가 갈 거라고 했습니다. 연희 뱃속에 아이가 있는 걸 아는 것 같습니다. 지훈의 손이 딱 멈췄어요. 눈동자가 가늘어졌습니다. 매형? 진우에게 매형은 한 사람뿐이었어요. 누나 수진의 남편, 박전무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도 비슷한 내용이 이어졌어요. 매형 쪽에서 보낸 사람이 또 왔습니다. 이번에는 직접 찾아와서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연희가 무서워합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싶지만 증거가 없습니다. 지훈의 이가 딱 부딪혔습니다. 손가락이 하얗게 질릴 만큼 노트를 꽉 쥐고 있었어요. 아들이 죽기 전 얼마나 두려웠을지, 연희와 뱃속의 아이를 지키려고 얼마나 발버둥 쳤을지, 그 모든 것이 이 빼뚤빼뚤한 글씨 사이에 담겨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로 갔습니다. 글씨체가 다시 또박또박해져 있었어요. 진우가 마음을 가다듬고 쓴 것 같았습니다. 동훈아, 아빠가 내 이름을 지었어. 훈이라는 글자에는 빛나다라는 뜻이 있단다. 언젠가 할머니를 만나면 이 목걸이를 보여드리고 사랑한다 말해주렴. 아빠가 못다한 말이야. 지우는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노트를 가슴에 꽉 안고 운전석에서 소리 없이 울었어요.
핸들 위에 이마를 대고 어깨를 들썩이며 아무도 없는 주차장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들은 알고 있었어요. 누군가 자신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도 아닌 매형이라는 것을. 하지만 증거가 없어서 연희를 지켜야 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궁지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사고를 당한 거예요.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마르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를 차갑고 단단한 것이 채워가고 있었어요. 분노였습니다. 11년 동안 잠들어 있던 것이 한꺼번에 깨어나는 것 같았어요. 지훈은 노트를 조심스럽게 조수석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시동을 걸었어요. 백미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눈빛만은 칼날처럼 서 있었습니다. 진우야, 다 알아냈어. 지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누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는지 엄마가 반드시 밝혀낼 거야. 차는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조수석 위 낡은 노트가 가로등 불빛에 잠깐 빛났다가 다시 어둠에 묻혔어요. 하지만 그 안에 적힌 아들의 글씨는 11년의 침묵을 깨뜨릴 가장 무거운 증거가 되어 지훈의 곁에 놓여 있었습니다. 지훈은 일기장을 3번 읽었습니다. 첫 번째는 눈물 때문에 제대로 읽지 못했어요. 두 번째는 아들의 글씨 하나하나를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읽었습니다. 세 번째는 눈물을 거두고 메모를 하며 읽었어요. 감정이 아니라 증거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매형이라는 단어가 일기장에 17번 나왔습니다. 매형이 사람을 보냈다. 매형 쪽에서 연락이 왔다. 매형이 회사 지분 문제로 압박한다. 하나같이 진우를 궁지로 몰아넣는 내용이었어요. 지우는 메모지 위에 한 글자를 적었습니다. 박전무. 진우의 매형이자 딸 수진의 남편이었어요. 지우는 탐정을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찻집이 아니라 저택 서재에서 만났어요. 김 비서가 출근하기 전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지우는 일기장을 탐정 앞에 펼쳐놓았어요. 이 일기장에 적힌 내용을 뒷받침할 증거를 찾아줘야겠네. 탐정은 메모를 하나씩 읽어내려갔습니다. 눈빛이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그리고 하나 더 있네. 지우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다음 말을 꺼내는데 시간이 필요했어요. 11년을 믿었던 사람에 대한 의심을 입 밖으로 내는 일이었으니까요. 김 비서를 조사해주게. 그 사람이 왜 나한테 거짓말을 했는지 알아야겠어. 탐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재를 나서기 전 탐정이 한마디 덧붙였어요. 회장님, 상대가 눈치채면 증거를 없앨 수 있습니다. 평소와 똑같이 행동하셔야 합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부터 지우는 회사에서 김 비서를 대할 때 단 한 번도 다른 표정을 짓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건네받을 때도, 차에 오를 때도, 일정을 보고받을 때도 늘 하던 대로였어요. 70평생을 재벌가 안주인으로 살아온 여자의 얼굴 관리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서재에 혼자 앉는 밤이면 주먹이 떨렸어요. 탐정은 박 전무의 자금 흐름부터 추적했습니다. 회계 기록을 파고들자 이상한 돈의 흐름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박 전무 명의가 아닌 차명 계좌 여러 개에서 매달 일정 금액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계좌에서 나간 돈이 매달 같은 날짜에 같은 곳으로 흘러들어갔어요. 수신인은 김 비서였습니다. 탐정이 그 사실을 보고했을 때 지우는 입을 꽉 다물었어요. 예상은 했지만 막상 확인하니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10년간 매달 500만 원씩입니다. 총 6억 원이 넘습니다. 지우는 의자 팔걸이를 움켜쥐었어요.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탐정은 계속 파고들었습니다. 김 비서가 그 돈을 받기 시작한 시점은 정확히 진우가 죽은 직후였어요.
무엇이 김비서를 10년 동안 묶어놓았는지 그 고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답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경찰청 사건 기록 보관소였습니다. 진우가 사고를 당한 그해 같은 달에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 하나가 접수됐다가 갑자기 취하된 기록이 있었어요. 가해자 이름은 김태현, 김비서의 외아들이었습니다. 21살 대학생이었어요. 새벽에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고 달아났습니다. 피해자는 다리가 부러져 석 달을 입원했어요. 신고가 접수되고 조사가 시작됐지만 열흘 만에 사건이 묻혔습니다. 피해자가 갑자기 합의서를 제출했고 목격자 진술이 번복됐어요. 누군가가 돈과 힘으로 사건을 눌러버린 겁니다. 탐정은 당시 합의금 출처를 추적했습니다. 박 전무의 차명 계좌에서 나간 돈이었어요. 지우는 보고서를 읽으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박 전무는 진우를 제거할 계획을 세우면서 동시에 김비서를 소나기에 넣을 카드가 필요했습니다. 마침 같은 시기에 김비서 아들의 사고를 알게 되었고 그것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김비서를 포섭한 거예요. 아들의 범죄를 들키지 않게 해주는 대신 시키는 대로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김비서는 배신자이면서 동시에 자식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는 또 다른 부모였어요. 11년 전 연희가 도망갔다고 거짓 보고를 올린 것도 고아원에 압력을 넣어 면회를 차단한 것도 모두 박 전무의 지시였습니다. 탐정의 조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박 전무의 비자금 규모는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회사 돈을 빼돌려 만든 차명 계좌만 12개, 총액은 수백억 원에 달했어요. 그 돈으로 이사회표를 사고 경쟁자를 압박하고 김비서 같은 사람들을 매수해왔던 겁니다. 하지만 지훈을 가장 아프게 한 건 돈이 아니었어요. 탐정이 마지막으로 보여준 기록이 있었습니다. 동훈이 고아원에 들어간 직후 박 전무가 김비서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였어요. 아이가 고아원에 들어갔다. 절대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게 관리해. 회장이 알면 끝이야. 지우는 그 문자를 읽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 전무는 처음부터 동훈의 존재를 알고 있었어요. 10년 전 진우를 궁지로 몰아넣을 때부터 연희의 임신 사실을 알았고 동훈이 태어난 뒤에도 줄곧 감시해왔던 겁니다. 지훈이 죽고 나면 경영권을 독차지하기 위해 진우의 아이를 죽은 목숨 취급하며 고아원에 가둬놓은 것이었어요. 지훈은 보고서를 내려놓고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밤하늘에 별은 보이지 않았어요. 도심의 불빛이 모든 것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박 전무를 떠올렸어요. 처음 수진이 그 남자를 데려왔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말쑥하고 예의 바르고 야심이 있는 청년이었어요. 지우는 그 야심을 능력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사위로 맞아들이고 회사의 요직을 맡겼어요. 하지만 박 전무에게는 야심 말고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사위라는 자리가 주는 열등감이었어요. 경영회의에서 진우가 발언할 때마다 박 전무의 눈이 어두워지는 것을 지우는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그 열등감이 아들을 죽음으로 몰고 손주를 고아원에 가두는 데까지 이를 줄은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지훈의 딸 수지는 남편의 이 모든 행위를 전혀 모른 채 살아왔습니다. 남동생 진우의 죽음을 단순한 교통사고로만 알고 있었어요. 박 전무가 집에서는 다정한 남편 역할을 완벽하게 해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우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통증을 덮어버렸어요. 바로 그때 탐정에게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 박 전무 쪽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김 비서가 오늘 저녁 박 전무를 만났습니다. 회장님이 고아원에 다녀온 걸 보고한 것 같습니다. 박 전무가 상당히 동요한 모양입니다. 지우는 이를 악물었어요. 고아원에 간 것을 김 비서가 눈치챘던 겁니다. 그날 마당에서 동훈을 바라보던 그 차가운 시선. 역시 단순한 의심이 아니었어요. 탐정이 말을 이었습니다. 도청까지는 못했지만 박 전무가 김 비서에게 뭔가를 지시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표정으로 보아 상당히 급박한 내용이었습니다. 지우는 전화기를 꽉 쥐었어요. 그 아이를 지켜야 하네. 네, 이미 고아원 주변에 사람을 배치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지우는 서재 의자에 앉았습니다. 등받이에 몸을 기대고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머리는 차갑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박 전무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건 시간이 없다는 뜻이었어요. 증거를 모으고 이사회를 열고 단죄하기까지의 시간과 박 전무가 동훈을 손에서 놓치지 않으려 발버둥 7시간 사이의 싸움이었습니다. 지우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서재에서 죽은 아들에게 하듯 혼잣말이었어요. 진우야, 내 아들은 엄마가 지킨다. 무슨 일이 있어도.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재의 불빛만이 어둠 속에서 홀로 켜져 있었어요. 그 불빛 아래 놓인 낡은 일기장과 두꺼운 보고서가 나란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들이 남긴 마지막 목소리였고 다른 하나는 적의 약점을 낱낱이 담은 무기였어요. 지우는 두 가지를 모두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칼을 뽑는 일뿐이었어요. 그날 밤 10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지우는 서재에서 이사회 준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박 전무의 비자금 장부 사본, 김 비서에게 보낸 송금 내역, 진우의 일기장 복사본, 한 장 한 장 순서를 맞추며 손끝에 힘을 주고 있었습니다. 전화기가 울렸어요. 탐정의 번호였습니다. 지우는 바로 받았어요.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탐정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빠르고 낮았어요. 회장님, 지금 당장 고아원으로 오셔야 합니다.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고아원 앞에 정차했습니다. 남자 셋이 내렸어요.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훈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서류를 쥔 손에서 종이가 바닥으로 흩어졌어요. 경찰은 이미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여기가 외곽이라 도착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지훈은 전화를 끊기도 전에 서재를 뛰쳐나갔습니다. 현관에서 운전석 열쇠를 집어들었어요. 구두도 갈아 신지 않았습니다. 실내화 차림 그대로 차에 올라탔어요. 시동을 걸자마자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밤길이 앞에서 검게 펼쳐졌어요. 가로등 불빛이 줄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우는 핸들을 꽉 쥔 채 이를 악물고 있었어요. 손가락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자기 얼굴이 낯설 만큼 굳어 있었어요. 머릿속에서 최악의 상황이 그려졌습니다. 괴한들이 동훈을 차에 태우고 사라지는 장면. 공항으로 가는 장면. 영영 찾을 수 없게 되는 장면. 지우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어요. 안 돼. 절대 안 돼. 가속 페달을 더 깊이 밟았습니다. 속도계 바늘이 올라갔어요. 70평생 이렇게 빨리 차를 몬 적은 없었습니다. 고아원이 있는 언덕길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지훈의 눈에 검은색 승합차가 들어왔어요. 고아원 정문 앞에 시동을 건 채 서 있었습니다. 뒷문이 열려 있었어요. 지훈은 승합차 바로 옆에 차를 세웠습니다. 문을 열고 뛰어내렸어요. 실내와 바닥이 젖은 흙 위에서 미끄러졌지만 몸을 잡았습니다. 고아원 현관문이 벌컥 열려 있었어요. 안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는 뛰었습니다.
복도를 지나 아이들 숙소 쪽으로 달렸어요. 숙소 앞 복도에서 지우는 멈춰 섰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 둘이 동훈의 양팔을 잡고 끌어내고 있었어요. 동훈은 온 힘을 다해 버티고 있었습니다. 작은 발이 바닥을 긁었고 잠옷이 찢어져 있었어요. 세 번째 남자가 복도 끝에서 망을 보고 있었습니다. 동훈이 울고 있었어요. 소리를 지르지는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눈물만 흘리고 있었어요. 무섭지만 지지 않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지우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몸이 먼저 움직였어요. 멈춰. 지훈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남자들이 돌아봤어요. 노인 한 명이 실내화를 신고 서 있는 모습에 잠깐 당황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지훈은 남자들을 향해 걸어갔어요. 다리가 떨렸지만 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자들 앞까지 다가간 지훈은 동훈과 남자들 사이에 몸을 밀어 넣었어요. 그리고 동훈을 끌어안았습니다. 아이의 작은 몸을 가슴에 꽉 안고 등을 돌려 벽이 되었어요. 남자 하나가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비키세요. 다치십니다.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동훈을 감싼 채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심장이 등에 닿아 느껴졌어요. 작은 새의 심장처럼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한 발 다가왔어요. 지훈의 어깨에 손을 뻗으려 했습니다. 그때 지훈이 입을 열었어요. 이 아이한테 손대려면 나부터 죽여, 이놈들아. 목소리가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떨리지도 않았어요. 70평생을 살아온 여자의 목소리에는 공포가 아니라 각오가 담겨 있었습니다. 목숨을 건 사람만이 낼 수 있는 차갑고 단단한 소리였어요. 남자들이 멈칫했습니다.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어요. 노인을 해치라는 지시까지 받은 건 아닌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빈손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눈치였어요. 한 남자가 다시 다가오려 했습니다. 지우는 동훈을 더 꽉 안았어요. 팔에 힘이 들어가 관절이 아팠지만 놓을 수 없었습니다. 절대로 놓을 수 없었어요. 바로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했어요. 하지만 소리는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빨간 불빛과 파란 불빛이 고아원 정문 쪽에서 번갈아 반짝이기 시작했어요. 남자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망을 보던 세 번째 남자가 뛰어왔어요. 경찰이다. 빠져. 남자들이 동훈에게서 손을 놓았습니다. 세 명이 복도를 내달려 뒷문 쪽으로 사라졌어요. 하지만 이미 탐정이 뒷문을 막고 있었습니다. 탐정과 함께 도착한 경찰이 남자들을 하나씩 바닥에 엎드리게 했어요. 고아원 복도에 정적이 내려왔습니다. 지우는 여전히 동훈을 안고 있었어요. 등을 돌린 채 벽처럼 서 있었습니다. 팔이 풀리지 않았어요. 놓으면 아이가 사라질 것 같았거든요. 동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훈의 품에 안긴 채 숨을 몰아쉬고 있었어요. 심장 소리가 조금씩 느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동훈의 작은 손이 올라왔습니다. 지훈의 옷자락을 꽉 움켜쥐었어요. 아이의 손가락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습니다.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릴 만큼요. 마치 이 손을 놓으면 다시 혼자가 될까봐 무서운 것처럼 작은 주먹이 지훈의 옷감을 꽉 붙들고 있었어요. 지훈은 그 손을 느끼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고아원 배식대 앞에서 경계의 눈빛으로 올려다보던 아이였어요. 낯선 어른이 건넨 과자도 고개를 저었던 아이였습니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았던 아이가 지금 처음으로 사람의 옷자락을 붙잡고 있었어요. 지우는 동훈의 머리 위에 볼을 대고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할머니가 여기 있어. 아무데도 안 가. 동훈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옷자락을 쥔 손에 힘이 조금 더 들어갔습니다.
경찰이 복도로 들어와 상황을 정리했어요. 원장이 잠옷 차림으로 뛰어나왔고 다른 아이들이 겁에 질린 채 문틈으로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탐정이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3명 다 잡았습니다. 신원 확인 중입니다. 박 전무 쪽 사람인지는 조사해봐야 알겠지만 승합차 안에 해외 항공권이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인천발 비행기 표였어요. 지훈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정말로 아이를 해외로 빼돌리려 했던 겁니다. 탐정이 말을 이었어요. 경찰 쪽에 조서 협조하고 있습니다. 증거로 쓸 수 있을 겁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시선은 여전히 품 안의 동훈에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경찰이 마무리 조사를 하는 동안 지훈은 동훈과 함께 원장실에 앉아 있었어요. 원장이 따뜻한 우유를 가져다 주었지만 동훈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무릎 위에 두 손을 올려놓고 있었어요. 아까 지훈의 옷자락을 움켜쥐었던 바로 그 손이었습니다. 지훈은 아이 옆에 나란히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억지로 말을 시키거나 안심시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곁에 있었어요. 어깨와 어깨가 거의 닿을 만큼 가까이. 한참이 지나서야 동훈이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까 할머니 무섭지 않았어요. 지훈은 살짝 미소 지었어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서웠지. 많이. 그런데 왜 안 비켰어요? 지훈은 동훈을 바라봤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아직 공포의 잔상이 남아 있었지만 그 안에 무언가 다른 것이 피어나고 있었어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아주 작은 믿음 같은 것이었습니다. 지훈은 동훈의 머리를 천천히 쓸어내렸어요. 비킬 수가 없었어. 내가 거기 있으니까. 동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아주 살짝 기울여 지훈의 어깨 쪽으로 몸을 기댔어요. 거의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미세한 움직임이었지만 지훈은 느꼈습니다. 지훈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숨소리조차 조심스럽게 죽였습니다. 이 아이가 기대온 이 순간을 깨뜨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원장실 창문으로 하늘이 서서히 회색에서 보랏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동훈의 숨소리가 고르게 가라앉았습니다. 잠이 든 모양이었어요. 지훈은 잠든 아이를 내려다보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제 끝내야 한다. 반드시. 아침 해가 고아원 마당의 벚나무를 비추기 시작했어요. 지훈의 눈빛은 창밖을 향하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이미 이사회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된 날은 맑았습니다. 회의실은 본사 최상층에 있었어요. 길고 넓은 테이블 양쪽으로 이사진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정면 스크린 아래 회장석이 비어 있었고 그 맞은편 끝자리에 박 전무가 앉아 있었어요. 박 전무는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양복 소매를 매만지며 옆자리 이사에게 낮은 목소리로 농담을 건네고 있었어요.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며칠 전 고아원에서 보낸 사람들이 체포됐다는 소식은 들었을 테지만 그 정도로는 흔들리지 않는 모양이었어요. 10년 넘게 쌓아 올린 인맥과 비자금이 자신을 지켜줄 거라고 믿는 얼굴이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지훈이 들어왔어요. 이사들의 시선이 일제히 회장 쪽으로 쏠렸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곧 지훈의 오른손으로 내려갔어요. 지훈의 손에 작은 손 하나가 잡혀 있었습니다. 동훈이었어요. 아이는 깨끗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표정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커다란 눈이 회의실 안을 한 바퀴 훑었어요. 낯선 어른들, 높은 천장, 번쩍이는 긴 테이블. 동훈은 겁이 나는 듯 지훈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지훈은 동훈의 손을 놓지 않은 채 회장석에 앉았어요. 동훈을 바로 옆 의자에 앉히고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박 전무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어요. 눈이 동훈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이내 다시 굳었어요. 하지만 그 찰나의 동요를 지우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사들 사이에 수군거리는 소리가 번졌어요. 저 아이가 누구냐? 왜 이사회에 아이를 데려왔느냐? 지우는 잠시 기다렸습니다. 소란이 가라앉기를요. 정적이 내려왔을 때 지훈이 입을 열었어요. 오늘 긴급 이사회를 소집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회의실 구석구석까지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지훈은 탁자 위에 서류 뭉치를 올려놓았어요. 첫 번째는 낡은 노트였습니다. 진우의 일기장이었어요. 이것은 11년 전 세상을 떠난 제 아들 진우가 남긴 일기장입니다. 여기에는 아들이 죽기 직전까지 받았던 협박의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이사들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박 전무의 손이 테이블 아래로 내려갔어요. 주먹을 쥐는 것 같았습니다. 지우는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두꺼운 파일이었어요. 이것은 박 전무의 비자금 내역입니다. 차명 계좌 12개, 총 수백억 원. 회사 돈을 빼돌려 만든 것입니다. 이사들 사이에서 숨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몇몇은 서류를 향해 몸을 기울였습니다. 박 전무의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어요. 세 번째 서류는 항공권 사본이었습니다. 사흘 전 이 회사의 전무가 보낸 사람들이 제 손주를 납치하려 했습니다. 해외로 빼돌리기 위해서였어요. 이것은 그때 압수된 항공권입니다. 박 전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목소리는 높았지만 그 안에 갈라짐이 섞여 있었어요. 이사들이 일제히 박 전무를 바라봤습니다. 지우는 박 전무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눈빛이 칼날 같았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더 낮아졌어요. 분노를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앉아라. 한마디에 박 전무의 몸이 굳었어요. 70평생 재벌가를 이끌어온 여자의 위엄이 그 두 글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박 전무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어요.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지훈이 회의실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김 비서가 들어왔어요. 회의실 안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박 전무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어요. 김 비서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박 전무는 모든 것을 알아챈 것 같았습니다. 김 비서는 천천히 이사들 앞으로 걸어갔어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고개를 한번 숙였다가 다시 들었어요. 그리고 박 전무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10년을 함께 비밀을 묻어온 두 사람이었습니다. 박 전무의 눈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어요. 입을 열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김 비서는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김 비서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10년 전 박 전무의 지시로 회장님께 거짓 보고를 올렸습니다. 진우 도련님의 연인이 아이를 지우고 도망갔다고 했습니다.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어요. 이사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김 비서는 말을 이었어요. 동훈이 있는 고아원에 압력을 넣어 면회를 차단한 것, 매달 박 전무에게서 돈을 받으며 지시를 따른 것, 모든 것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 비서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저도 제 아들 때문에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김 비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 아이에게 한 짓의 변명이 될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김 비서의 시선이 동훈에게 머물렀어요. 동훈은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하지는 못하는 것 같았지만 어른의 눈물을 보고 작은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박 전무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이 배은망덕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끝내기도 전에 다른 목소리가 끊었어요. 진우가? 수진이었습니다. 지우는 오늘 이 자리에 딸을 불러놓았어요. 수진은 이사진 뒤쪽 구석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왜 긴급 이사회에 자신이 와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서류가 하나씩 공개되고 김 비서가 자백하는 동안 수진의 얼굴은 점점 하얗게 변해갔습니다. 수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테이블 모서리를 잡고 겨우 몸을 지탱했어요. 남편을 바라보는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진우가 당신 때문에 죽은 거야? 수진의 목소리는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믿고 싶지 않다는 간절함과 이미 알아버렸다는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박 전무가 수진을 향해 손을 뻗었어요. 수진아, 이건 오해야. 내 말 좀 들어봐. 하지만 수진은 한 발 물러섰습니다. 남편의 손을 피한 거예요. 수진의 그 한 발이 박 전무의 마지막 버팀목을 무너뜨렸습니다. 이사들이 하나둘 시선을 거뒀어요. 박 전무의 편이었던 사람들까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내에게마저 외면당한 남자 곁에 서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박 전무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도 자신을 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얼굴에 남아있던 분노가 서서히 빠져나가고 그 자리를 텅 빈 표정이 채웠어요. 지훈이 일어섰습니다. 박 전무의 해임과 검찰 고발을 이사회에 상정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손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망설이던 이사들까지 결국 손을 들었습니다. 만장일치. 지우는 그 결과를 확인하고 나서야 자리에 앉았어요. 등받이에 몸을 기대는 순간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옆에서 동훈이 지훈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무서움과 안도가 함께 어려 있었어요. 지훈은 동훈의 머리를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다 끝났어. 동훈은 고개를 살짝 끄덕였어요. 회의실이 서서히 비어갔습니다. 경비원 2명이 박 전무를 안내해 나갔어요. 박 전무는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문을 나섰습니다. 고개를 숙이지도 뒤를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어깨는 처음 보는 것처럼 좁아 보였습니다. 김 비서는 회의실 한쪽에 서 있었어요. 아무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김 비서는 지훈에게 다가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회장님, 용서를 구할 자격이 없다는 걸 압니다. 지훈은 김 비서를 한참 바라봤어요. 분노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 10년을 짓눌려 살아온 남자의 등이 지훈의 눈에도 보였어요. 지훈은 대답 대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동훈의 손을 잡고 회의실을 나섰어요.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높은 창으로 오후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지훈은 동훈과 나란히 걸으며 엘리베이터를 향했습니다. 수진이 복도 끝에 서 있었어요. 벽에 등을 기대고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어깨만 들썩이면서요. 지훈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딸을 바라봤어요. 다가가 안아주고 싶었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수진에게도 진실을 받아들일 시간이 필요했어요. 지훈은 동훈의 손을 잡은 채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지훈의 어깨가 미세하게 내려앉았어요. 긴장이 풀리기 시작한 겁니다. 동훈이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어디 가요? 지훈은 동훈을 내려다봤어요. 아이의 눈이 맑았습니다. 공포도 경계도 없는 눈이었어요. 엄마 보러 가자. 동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작은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고아원에서 처음 봤을 때부터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표정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도시의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지우는 동훈의 손을 꽉 쥐었어요. 작지만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이사회는 끝났지만 아직 가야 할 곳이 남아 있었어요. 지우는 동훈을 데리고 곧장 호스피스 병동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동훈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릎 위에 올려놓은 두 손이 꼭 쥐어져 있었어요. 엄마를 만난다는 기대와 엄마가 많이 아프다는 두려움이 작은 주먹 안에 함께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우는 운전하면서 백미러로 동훈을 봤어요. 말을 걸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건 위로의 말이 아니라 엄마 곁에 데려다 주는 것이었으니까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주차장에 낯익은 사람이 서 있었어요. 순자 할머니였습니다. 며칠 전 지훈이 직접 전화를 걸어 연희의 병원을 알려드렸어요. 할머니는 그날부터 매일 와서 연희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동훈을 보자마자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허리를 굽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추더니 떨리는 손으로 동훈의 볼을 어루만졌습니다. 우리 동훈이 많이 컸네. 동훈은 할머니를 알아봤어요.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순자 할머니. 할머니는 대답 대신 동훈을 꽉 끌어안았어요. 아이의 등을 쓸어내리면서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습니다. 울음이 새어나오지 않게 참는 것 같았어요. 지우는 두 사람이 인사를 마칠 때까지 한 발 뒤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셋이 함께 엘리베이터에 올랐어요. 3층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302호 앞에 도착했을 때 지우는 동훈을 내려다봤습니다. 엄마가 많이 아프시단다. 놀라지 마. 동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 안은 오후 햇살로 가득했어요. 커튼 사이로 들어온 빛이 침대 위를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빛 안에 연희가 누워 있었어요. 지훈이 처음 찾아왔을 때보다 연희는 더 작아져 있었습니다. 볼이 더 깊이 꺼졌고 팔에 꽂힌 수액줄이 더 많아져 있었어요. 하지만 눈은 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어요. 연희의 눈에 동훈이 들어왔습니다. 입술이 벌어졌어요. 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입모양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동훈아. 동훈은 문 앞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어요. 석 달 만에 보는 엄마였습니다. 고아원에 갈 때 울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아이였어요. 그런데 지금 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어요. 동훈이 뛰었습니다. 짧은 복도를 달려가 침대 옆에 매달렸어요. 엄마의 이불 위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작은 어깨가 들썩들썩 흔들렸어요. 연희의 마른 손이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이 동훈의 머리카락 위에 내려앉았어요. 쓸어내릴 힘조차 없었지만 손끝만은 아이의 머리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울지 마. 연희의 목소리는 바람 같았어요. 겨우 들릴 만큼 가느다랗고 끊어질 듯 이어졌습니다. 엄마 여기 있어. 동훈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침대 위로 올라가 엄마 곁에 누웠어요. 작은 몸을 엄마의 옆구리에 바짝 붙이고 손을 뻗어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연희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있었습니다. 석 달 동안 보고 싶었던 아이가 곁에 있었으니까요. 그것만으로 충분한 것 같았어요. 지우는 침대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낡은 노트를 꺼냈어요. 진우의 일기장이었습니다. 연희야. 지훈이 부드럽게 불렀어요. 연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거 내가 갖고 있어야지. 지우는 일기장을 연희의 가슴 위에 올려놓았어요. 연희의 손이 일기장 표지를 더듬었습니다. 남편의 손때가 묻은 낡은 종이. 연희는 일기장을 품에 끌어안았어요. 남은 힘을 다해 두 팔로 감쌌습니다. 지우는 연희의 이마 위로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었어요. 11년 전에는 해주지 못했던 시어머니로서의 첫 손길이었습니다. 고생 많았어.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더 말하고 싶었지만 목이 막혔습니다. 연희는 지훈을 올려다봤어요. 눈물 사이로 미소가 번졌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어요. 감사합니다. 두 글자였습니다. 연희가 지훈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건넨 말이었어요. 원망도 탄식도 아닌 감사라는 말이었습니다. 동훈을 찾아준 것에 대한 감사, 마지막에 와준 것에 대한 감사, 그 안에 11년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연희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동훈의 손을 잡은 채 진우의 일기장을 품에 안은 채 오후 햇살을 얼굴에 받으며 조용히 숨이 가늘어져 갔어요. 동훈은 엄마의 손이 점점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을 더 꽉 쥐었어요. 하지만 엄마의 손에서 힘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동훈이 불렀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엄마. 한 번 더 불렀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나 침대 곁으로 갔어요. 동훈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아이는 엄마의 손을 놓지 않은 채 지훈의 품에 얼굴을 묻었어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병실 구석에서 순자 할머니가 조용히 서 있었어요. 주름진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은 채 연희의 마지막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10년이었습니다. 연희가 갓난아기를 안고 나타난 그날부터 야간 근무 때마다 아이를 돌봐주었던 날들부터 고아원 앞에서 함께 울었던 그날까지 순자 할머니가 대신 채워왔던 가족의 빈자리가 이제 비로소 제자리를 찾는 순간이었어요. 할머니는 연희의 발끝에 있는 이불자락을 조심스럽게 여며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었어요. 잘 가, 연희야. 고생 많았어. 할머니의 속삭임은 병실의 고요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해가 기울었어요. 병실 안의 빛이 주황빛에서 보랏빛으로, 보랏빛에서 남빛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세 사람은 오랫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어요. 동훈은 엄마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차가워진 손이었지만 놓을 수 없었어요. 지훈이 동훈의 등을 천천히 쓸어주었습니다. 엄마는 아프지 않은 곳으로 간 거야. 동훈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한참이 지나서야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가 다시 안 아프게 된 거예요? 그래. 이제 안 아파. 동훈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엄마의 손 위에 이마를 대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조용히 기계를 정리했어요. 의사가 와서 고개를 숙이고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모든 것이 조용하고 천천히 이루어졌어요. 밤이 깊어서야 세 사람은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의 형광등이 하얗게 비추고 있었어요. 지우는 동훈의 손을, 순자 할머니는 동훈의 반대쪽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아이는 두 사람 사이에서 고개를 숙인 채 발을 옮겼어요. 주차장에서 지우는 순자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오늘부터 저희 집에서 함께 지내시죠. 동훈이한테 할머니가 필요합니다.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려다 동훈을 내려다봤어요. 아이가 할머니의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놓지 않겠다는 듯이요. 할머니는 더 거절하지 못했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눈가를 훔쳤습니다. 셋이 차에 올라탔어요. 동훈은 뒷좌석에서 순자 할머니 곁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울다 지쳐 잠이 드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가 아이의 머리를 무릎 위에 받치고 토닥토닥 두드렸습니다. 지우는 시동을 걸었어요. 백미러의 뒷좌석이 비쳤습니다.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동훈의 머리 위에서 리듬을 타고 있었어요. 지우는 천천히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도심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어요. 밤은 깊었지만 차 안은 따뜻했습니다. 연희는 떠났지만 남겨진 사람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것이 연희가 마지막으로 바랐던 것이었을 겁니다. 아무리 늦었다 해도 진심으로 찾아 나선 그 한 걸음이 끊어진 인연을 다시 이어주는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어떤 마음으로 들으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